기업 미래정책연구소장 이병선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 생활정책 포럼을 진행을 맡아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정책 포럼 오늘 21번째 맞아서 따끈따끈한 20대 젊은 리더 두 분을 모시고 환경과 IT의 만남, 새로운 생활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다슬 팀장님 소개를 드리면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다슬이라고 하고요. 쓰레기센터의 교육개발 팀장이자 쓰레기후위기라는 책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정책 포럼의 패널로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쓰레기센터에 대한 소식과 함께 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소장님과 대표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다슬 팀장님, 여러분 뭐 쓰레기센터 지금 뉴스레터 계속 받아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좀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테이블 매니저 최우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블 매니저 최훈민입니다. 생활정책연구원 제가 창립부터 운영이사 참여하셔서 중추적인 연구원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쯤 처음 배웠었고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주셔서 또 뜻깊은 그런 영상을 또 찍은 경험도 있고 해서 최 대표님과 또 이 자리에서 만나뵈니 더 반갑습니다. 최 대표님 지금 테이블 매니저라는 어느덧 중견 스타트업, 중견 벤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좋은 회사를 발전시켜서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오늘 또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포럼은 일단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이런 속에서 우리 생활정책과의 접점,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두 분께서 각각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다슬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있어요. 쓰레기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쓰레기센터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쓰레기센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동기가 쓰레기센터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쓰레기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간략히 발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 저는 쓰레기센터에 속한 스새너이자 건강한 지구 위의 삶을 꿈꾸는 시민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저에 대해서 요즘의 저를 세 가지 테마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여행자이자 작가이자 쓰레기센터 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테마가 다 이제 제가 쓰레기센터에서 일하게 된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들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제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활동 중에 하나가 2018 올림픽 자원봉사 활동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강릉선수촌에서 이제 기술 지원과 통역 업무를 했었는데 정말 의외로 제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은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렇고 이 급식처럼 이렇게 자율배식으로 식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식사가 너무 잘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행복하게 매 끼니를 잘 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자율배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끼니가 끝났는데 100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이 막 6, 7개씩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격하는 양의 충격을 받다 보니까 저게 뭐지? 하고 관찰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 자원봉사자분들도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어떤 국가에서 왔냐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도 다른 거예요. 물론 한 분 한 분이 다르시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게 있어서 그럼 생활 쓰레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선수촌 안에서도
그걸 중점으로 보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아파트가 선수촌이었는데요. 주차장 공간에 이제 저희 팀의 천막이 있었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야 저희 이제 선수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고 안타깝게도 사진 촬영은 금지가 돼 있어서 사진은 없는데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쓰레기를 배출한 게 어느 동에서 나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느 대륙에서 오냐에 따라서 이 쓰레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서 어떤 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 어떤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학부 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행을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학기 중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공모전에서 상금도 열심히 모으면서 저는 40개국 정도를 여행을 했고 13살 터울이 나는 동생과 이제 10개국 정도 여행을 했어요. 동생이 8살 때부터 이제 틈틈이 함께 여행을 다녔었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과 다니면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동생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달라졌는데, 이때 저는 제 사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그리고 구조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동생과 이렇게 다니는데, 제 동생 또래인 아이들이 이제 또래 친구가 이제 다른 나라 친구가 여행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쓰레기로 생활비를 벌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나라가 이제 어떤 소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구조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정의의 문제를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와중에 이제 제가 4학년이 됐을 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 대회라는 곳에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엔 회의를 모델링해서 하는 대회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속 가능 발전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는 이제 3위원회 의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회도 진행하고 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 이 대상 부상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 참관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분들과 함께 직접 유엔 회의에 참관하기도 하고 이제 유엔에서 이것저것 이제 현장 체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제기구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유엔에서 내가 직접 목격을 해보니 회의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들어보고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 따로 강연도 들어보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저녁 식사 메뉴를 골라야 하는데 저는 발언권이 없어요. 이제 최현민 대표님과 이병선 소장님이 제 저녁 메뉴를 두고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산물을 못 먹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별로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해산물을 먹어라고 하면 전 해산물로 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국제기구를 가서 느낀 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언권에 대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크게 느꼈어요. 근데 사실 뭐 국가를 약자로 나누기는 힘들지만 어떤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국제사회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국제기구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자유주의의 측면에서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기구들이 많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각은 그렇게 변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은평구에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고민을 해봤던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뭘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 청년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은평구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 개선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게 다 은평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인데 하루에 나오는 배출량이에요. 이게 그냥 집 앞에 문전 배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전봇대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은평구는 연립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깨끗하게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배출도 힘들고 이게 시민들이 이제 다니는데 불편할 정도로 생활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보시면 이제 제가 쓰레기차도 쫓아가 보고 폐지 줍는 분들도 이제 쫓아다녀 보고 이제 할 줄도 모르는데 막 서류 작업도 막 담당자 괴롭혀가면서 이제 사업을 혼자 진행했었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리플렛 포스터도 만들어서 주민들께 배부도 해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책도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카드뉴스 같은 콘텐츠도 제작하고 이제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걸 느꼈는데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느꼈던 게 교육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교육안을 만들어서 은평구에 있는 이제 지역아동 센터들에 이 교육안을 돌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주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무턱대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신 지역아동 센터들이 계셔서 이제 제가 이 교육안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환경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어떤 예상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교육이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답이 교육이고 정도가 교육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저희가 체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제 이동학 대표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이제 여러 뭐 논문도 읽고 자료들을 열심히 읽다가 이제 쓰레기 책을 읽고 이 여행이란 테마도 그렇고 뭔가 이 대표님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턱대고 이제 저렇게 대표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저 이런 사람인데 대표님 뭐 쓰레기센터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시는 포스팅을 봤는데 저도 혹시 가도 되냐. 그래서 이게 아래 보시면 작년 10월에 했던 이제 쓰레기센터의 서대문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여기 무턱대고 이제 쫓아가서 저도 같이 하자고 해서 파봉 실험도 같이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인연이 이어져서 대표님과 저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연이 이어졌고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마침 딱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이 쓰레기센터에서 교육직무의 직원을 뽑는다라는 것을 보고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고 면접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센터와의 인연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쓰레기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눈앞의 성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쓰레기센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쓰레기센터의 조직부입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영위원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는 이제 운영 및 자문위원회 분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면서 저희 사무국과 연구지원팀, 교육사업부, 대외협력팀, 기술개발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요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자원순환 교육과 연구 용역, 시민 참여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이제 교육을 개발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교육위원분들을 위촉해서 환경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과 협력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와의 용역도 하고 있지만 사기업과의 용역도 하면서 ESG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참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소장님께서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뉴스레터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트렌즈라고 이제 청년들이 참여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1년 상반기에는 정책 제안 트렌즈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해양 쓰레기를 주제로 트렌즈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교육개발 팀장을 맡아서 교육 개발 업무와 교육 진행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레기센터는 지금 자원순환 교육이라는 네이밍을 하고 이 환경교육을 이 자원순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과 매칭을 시켜드리기도 하면서 환경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현장에 가든 목격하는 공통된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교육의 수요가 늘고 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환경이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필환경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서든지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그리고 환경이라는 파이 자체가 작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센터가 교육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인 교육안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제 작게 한번 띄워봤는데 저희 쓰레기센터의 서류상의 교육안입니다. 저희 이제
기존의 아쉬운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기존 교육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접근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연령별 교육에 저희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교육은 그냥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인지하고 있는 게 다르고 알고 있는 게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특히나 환경은 더욱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유아동부터 시민까지 체계화된 연령별 교육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쓰레기 문제 실감을 위한 현장형 교육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 환경 문제가 너무 거대한 담론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환경이 쓰레기가 내 문제다라는 체감을 못 하세요.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에서 최대한 이제 프로그램형으로 교육이 들어가면 저희는 현장 체험 교육을 꼭 한 번씩 넣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문제가 나의 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는 문제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면 시민활동 조직을 독려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센터가 그 교육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 문제 너무 심각하고 저희에게 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저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데 쓰레기센터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저희의 뭐 비전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게 이 인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한 손가락에 드는 인원들이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뭐 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건 물론이고 다들 이제 뭐 쉬는 날이 없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개인적인 동기를 불꽃으로 삼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늘 아쉬운 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은데 저희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아쉬운 건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런 열의와 그리고 비전을 꿈꾸는 만큼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근접하게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발제를 마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쓰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고 쓰레기가 차곡차곡 널브러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차곡차곡 널브러져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널브러져 있는데 뭔가 차곡차곡 널브러져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시민으로서 이 환경 문제를 볼 때도 그랬고 직접 이곳에 뛰어들어서 현장을 볼 때도 바꿀 지점이 분명히 있고 바꿀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널브러진 것보다 차곡차곡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많은 응원과 성원과 지지와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열정적인 보상, 이 환경 문제에 투신하게 된 쓰레기 문제에 투신하게 된 그런 과정들 이렇게 옆에서 이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한 장의 사진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우민 대표님 최근 하고 있는 사업, 이 IT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우민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테이블 매니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레스토랑을 이제 어떻게 예약하시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레스토랑에 예약하실 때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배달이나 항공, 숙박, 영화 이런 산업들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진행했었던 산업인데요. 이제는 과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약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온라인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레스토랑은 아직까지 이런 산업들과 다르게 전화로 예약을 하고 있을까? 소비자들이 달라서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의 소비자들과 영화와 항공 소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레스토랑이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전화로 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왜 레스토랑은 아직까지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저희가 전화 예약과 온라인 예약의 프로세스를 비교했는데, 전화 예약의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 일시와 인원을 여쭤보고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예약이 확정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한국의 레스토랑 온라인 예약 서비스들은 일시 인원 예약자 정보를 다 입력하면 플랫폼에서 레스토랑 점주한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점주가 확인해서 피드백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홀딩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많게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약 없이 기다린 다음에 예약이 확정되거나 거절되는 그러한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전화보다 더 불편하고 더 오랜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상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런 네이버 예약과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의 온라인 예약 이외의 예약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정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레스토랑이 예약을 확인해 줘야 됐고요. 인력과 시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레스토랑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는 이러한 형태로 전화로 받거나 아니면 각각의 서비스들의 관리자 페이지에 레스토랑 점주가 들어가서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 내역을 확인해서 확정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구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레스토랑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일시 인원을 입력하면 가능한 레스토랑이 쭉 리스트업되고 바로 선택해서 확정되는, 저희가 항공, 영화, 숙박, 다양한 산업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온라인 실시간 예약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실제 레스토랑과 그러니까 한국의 레스토랑과 해외 레스토랑 서비스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수기장부를 대체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은 언제 예약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바로 확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처음 시작한 것이 레스토랑 점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점주들이 본인들의 예약 관리와 접수, 고객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점주들이 쓰는 예약 고객 관리 솔루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테이블 매니저라는 서비스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지금은 국내 최고의 레스토랑 예약 관리 솔루션으로 성장했고, 국내 유명한 레스토랑들에서 본인들이 저희 테이블 매니저를 선택해서 예약 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강점들은 할인과 무료로 프로모션해서 고객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드린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수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레스토랑 점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B2B 솔루션 비즈니스를 해왔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고객과 레스토랑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하고자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게 저희가 만든 것이 더 예약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존 서비스들과 똑같이 24시간 담당자 컨펌하지 않고 리얼타임으로 바로 예약이 확정되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화 예약의 한계와 기존의 레스토랑 온라인 시스템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 매니저가 단순히 저희 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API를 통해서 매장에 예약하고자 하는 고객과 매장을 실제 여러 플랫폼들과 제휴하는 전략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카드사들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소비자들이 편한 서비스들에서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과 카카오톡 예약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도와서 레스토랑과 고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레스토랑 쪽에서 실시간으로 네이버와 고객사들을 연동하는 제휴 서비스를 했고요. 카카오톡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카카오톡 내에서 즉시 예약을 조회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카톡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로 받거나 실시간 예약이 안 돼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들을 저희 테이블 매니저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에게 예약을 가능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드리면서 많은 고객과 레스토랑들의 커뮤니케이션들을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레스토랑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받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에 대한 모델, 세 번째는 고객과 레스토랑을 연결하는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저희가 매장들을 도와드리고 많은 회사에서도 많은 해외 기업들에서도 핵심적으로 서비스의 메인이 되는 것들은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레스토랑들의 여러 마케팅들 사실 온라인화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던 항공산업, 호텔산업 이제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고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합니다. 그래서 효율화됐고 고객과 점주들 둘 다 합리적인 구조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왜 레스토랑에 지금까지 한국의 레스토랑 플랫폼들은 레스토랑을 대신해서 마케팅을 해드리는 것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낮은 소셜 커머스들 사실 돌아보면 낮은 할인율이거나 높은 할인율이라면 사용 가능 기간이 짧거나 특정 메뉴에만 적용되거나 사용 조건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떨어졌고요. 매장은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반복됐을까? 사실 저희는 호텔과 항공산업의 가격 최적화를 통한 혁신에 주목했습니다. 호텔과 항공들은 어떻게 온라인 전환을 했냐면 공실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최적화하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최적화하면서 소비자도 만족하고 산업의 수익도 극대화하는 모델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텔, 항공, 레스토랑 모두 빈자리, 빈좌석, 빈방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제는 호텔 산업, 항공 산업에서는 공실을 최소화하고 빈자리를 최소화해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족도와 수요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은 빈자리를 할인해주는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레스토랑은 빈자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하려면 수요가 미리 예측되어야 합니다. 빈자리가 발생될 때 빈자리를 팔려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항공기가 출발하기 3시간 전에 마케팅 한다고 하면 팔리겠습니까? 팔리지 않는 것처럼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측해주는 디지털 솔루션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측됐다 하더라도 이걸 판매하고 적절하게 마케팅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항공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외식산업, 자영업군들이 운영하는 산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호텔과 항공산업보다 레스토랑, 외식산업이 훨씬 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산업 규모도 크고 고용 인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식업 점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사실 주지 못했거든요. 호텔, 항공업, 사실 항공업 망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합병해주고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줬습니다. 레스토랑은 사실은 몇 푼 정도 되지 않는 지원금 뿌린 게 전부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의 혁신이 레스토랑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 매니저가 실제 레스토랑 데이터들을 쌓아왔던 것이 한 1,5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 1,500만 건의 예약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예약을 예측하는 AI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고객 수요를 예측하는 AI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그 결과 저희가 파란색이 예측치고 주황색이 실제 결과입니다. 높은 매장의 경우에는 아주 놀랍게도 98% 정도 정확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70에서 80%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업계에서 최초로 수요 예측 AI를 상용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뤄냈고요. 이걸 기반으로 호텔과 항공산업에서 해왔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을 최적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레스토랑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되면 빈 테이블 3개를 7일 전에 10% 할인해서 팔아보고 3일 전에 30%, 당일에 40% 할인해서 이러한 것들에 반응할 만한 고객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나 뭐 디스플레이 광고를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93%의 예약량이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썼으니까 마케팅 비용 대비 이익을 따지는 지표가 ROI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표가 19%밖에 못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효율화해서 먼저 마케팅하고 상품권화해서 판매한 다음에 이 상품권은 예약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전제를 통해 판매하고 대신 큰 폭의 할인폭을 제공하면서 할인할 때 빈자리에만 예약을 전달하는 형태로 고객도 만족하고 점주도 만족하는 그러한 형태로 효율화를 했더니 실제로 기존의 할인 티켓은 똑같은 고객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때 티켓 손님도 많이 오고 실제 장사가 안 될 때 티켓 손님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회색이 겹치는 것들이 다 손실로 이어졌었는데요. 저희는 예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실제로 빈자리를 예측해서 캡을 미리 씌워 둡니다. 그래서 실제 주황색과 회색의 수요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들을 AI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예약량도 120% 상승하는 효과들을 만들었고 ROI도 한 10배 이상의 성과가 나왔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레스토랑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열심히 매장들을 돕고 있고요. 이 결과 실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본격화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개 매장들에서 수천만 원의 매출이 하루 만에 나오고 있고 뭐 한 개 브랜드에서 수억 원의 매출들이 추가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는 레스토랑들을 개인화 마케팅하고 수요 예측 이 두 가지를 고도화하고자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스토랑도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그러한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 매니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객과 레스토랑 연결하는 것에 그쳤다면 학습해서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판매해드리는 역할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모든 레스토랑을 디지털로 성공시킬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 뭐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내 체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고등학교를 입시 경쟁 위주의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면서 학교에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20세에 창업을 하고 지금 이 회사를 이런 오늘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 그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정도까지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참 대단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최원민 대표님 발표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제 더 예약 그 브랜드를 뭔가 런칭을 하신 건가요? 더 예약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로 예약을 하고 뭐 이런 런칭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레스토랑들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뒷장표에 잠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했던 이런 성공들을 다양한 산업으로도 확대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라든지 공공 분야, 레저 분야 이런 것들로 확대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리뉴얼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이테이블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좀 더 중립적으로 네,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더 예약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최 대표님 되면은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사람과 아닌 나는 아주 어느 창업을 해서 회사 이렇게 공장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만들겠다 생각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을 바꿔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이제 회사 운영하고 좀 이런 모습을 갖춰가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건 사실은 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거창한 말인 것 같고요. 네. 세상을 이제 바꿔보고 싶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서의 변화를 이제 만들고 싶은 생각들과 그런 이제 희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런 산업에서 IT가 너무 방치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규모화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IT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라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제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하고 계시는 사업의 어떤 그 진정성 이런 게 전달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같은 문제이겠지만은 이 활동가들만 아까 6분 사진 나왔던데 지금 활동가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확산되는 네. 이 과정이 어떤가 지금 그게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저는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기에 인풋이 너무 모자라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우민 대표님 발제를 들으면서도 든 생각이 사실 이제 저희가 쓰레기센터의 경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구조하에 있는 건데 이제 대표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느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환경교육의 접근성이. 네, 예를 들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럼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 손가락 안에 꼽는 방법들만 있어요. 책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인터넷을 서치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그런 공급이 굉장히 모자란 상황인데 사실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환경 현장에서 나가 보면은 이 환경 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중점이 되는 게 지자체다 보니까 근무 시간 안에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대상층도 너무 한정이 되는 거죠. 평일에 낮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만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제 수업 시수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직접 부딪혀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소장님께서도 보신 것처럼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상은 제도적으로도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럽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뭐 호주나 미국의 일부 주도 그런데 환경교육을 아예 체계화를 해서 1년에 몇 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모두가 수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제도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도 제도화에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그 환경부에서 계속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법안 자체도 이제 계속 조금 그런 부처 간의 충돌로 인해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는 이유도 목소리가 커져야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의 반경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자 또 저희가 돌파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송 팀장님은 물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지만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크게 바뀌기 위해서는 좀 법이 바뀌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 네. 하는데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센터 차원이나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뭔가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학부 때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전공이 정치외교였습니다. 네,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접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정치와 환경이 정말 많이 닮아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치도 환경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내 생활과 내 일상을 결정할 문제인데 내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게 정치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제도적인 어떤 뭐 보완이든 뭐 만들어 나가는 거든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런 지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필요하다면 이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시의원분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쓰레기센터 차원에서 이제 서울시의회라든지 국회 이렇게 해서 시민 공론장 행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저희 당장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화장품 용기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다음 달에도 이제 뭐 해양 쓰레기라든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민 공론장을 만들고 이게 또 입법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제가 교육 분야에 속한다고 해서 교육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원 중에 뭐 우리 시의원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송 팀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깊이 좀 받아들이셔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도움을 너무 많이 주고 계시지만 네네. 조금 많이 더 이렇게 물론 도와주시고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회원들이 다 같이 관심도가 네. 높아져야 그게 달성이 가능한 네, 맞습니다. 일이겠죠. 네. 예. 우리 최 대표님 요새 뭐 사업에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이 연구원 쪽이 또 쓰레기센터 일들 많이 들여다보실 틈이 없으시죠?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양정식 연구원 이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도 얻으셨을 테니까 좀 새로운 제언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우리 송 팀장님한테도 쓰레기센터 좀 격려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한번. 네. 아무튼 저도 사실 송 팀장님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저는 쓰레기 문제 결정 있는 분이 이동학 대표랑 한 명뿐인 줄 알았는데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는 기대가 되게 네. 네. 사실 오늘 듭니다. 오늘 20대 리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그 20대의 어떤 열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진행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두 분이 크게 공통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20대라는 건 딱 하나 공통점이었는데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열정 이게 또 공통점이라는 걸 이 자리에 와서 깨달았고요.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정책 얘기도 뭐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요즘 쪽 야당 쪽에 그 30대 이 당대표 선거의 30대 돌풍 이런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층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또 이 제도 정당의 이 지금과는 다른 임팩트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게 어느 당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 20대 리더들로서 그런 이 변화의 흐름, 그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좀 바람을 갖고 계신지 한마디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부터. 네, 저도 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계에 있어서 어떤 주도 계층의 청년 정치인이 이제 함께하게 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20대지만 10대 때부터 정치에 늘 관심이 많았고 이제 나름대로 활발한 참여도 해오면서 느꼈던 건 10대, 20대는 정치 소외계층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진짜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중에 청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0대, 20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저희과 상관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내가 10대, 20대에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30대 당대표가 나오고 30대 최고위원이 나오고 이런 식의 좀 어떤 정치인들이 젊어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순히 젊은 층이어서 좋다가 아니라 정치라는 게 사실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어떤 주된 층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연령대가 이제 다시 주된 층에 진입을 한다는 건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환 대표님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시니까 뭔가 또 변화가 좀 있겠죠. 아, 많이 바쁘세요. 많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제 대표님은 네. 뭐 저도 팀장님과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이제는 이제 기성 정치인들한테 많이 이제 기성 세대뿐, 그러니까 저희 20, 30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실력과 결과로서 여러 차례 증명됐기 때문에 20, 30대의 정치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저는 이제 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이제 이러한 열기들이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들이 이제 비슷하구나 이런 결론이 아니라 정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라든지 변화들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좀 기대들을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최 대표님 이렇게 지금 20, 30대의 목소리가 좀 커진다고 할까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려고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 근저에는 당연히 20, 30대들이 젊은 층이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의 정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들이 우리 생활정책의 발전 또 새로운 그 아이디어 또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